영적 심판은 존재하는가? 어느 일요일에는 서당에 나가지 않았다. 서당은 일요일에 쉬지 않아요? 명수가 말했다. 그때는 일요일에도 서당은 쉬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말했다. 어느 이는 뽀얀 흙 색깔의 앞마당을 가로지른다. 기역자 안의 부엌이 보인다. 부엌은 널찍하다. 행한 공간 같으면서도 오목조목 주방기구들이 가지런하면서도 정결하다. 뗄나무 칸이 왼쪽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뗄나무 칸이 왼쪽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안에는 나무들이 가지런하게 캐어 있다. 가랑잎과 볏짚과 장작이 섞여 있으면서 이렇게 가지런하기는 어려운 일인데도 말이다. 어린이가 매번 부엌 앞을 지나며 매번 바라보아도 뗄나무는 언제나 가득하다. 뗄나무가 가득하다는 것은 언제나 절반 이상으로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연속해서 손님이 오고 연속해서 장마가 지고 눈이 온다 해도 넉넉히 대처할 양이 너무 나무 칸의 반 이상의 땔감들이다. 이는 땔감을 조달해주는 알바생의 세심한 배려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숙련의 대가였는지도 모른다. 부뚜막이 일렬로 자리 잡고 있다. 물두멍과 큰 솥과 중간 솥, 작은 솥들이 크기가 다 다른데도 가지런하다. 그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인 듯하다. 그 밑에는 걸맞게 아궁이가 배치되어 있다. 큰 솥에는 큰 아궁이가, 중간 솥에는 중간 아궁이가, 작은 솥에는 작은 아궁이가, 그것은 나뭇가에 정결하게 쌓여있는 땔감들을 언제든지 수확할 수 있는 양 바라보고 있다. 어느의 마음이 평온해진다.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은 웬일일까? 나무칸에는 언제나 나무가 채워져 있는 것과 부뚜막이 잘 정돈된 것은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진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이의 마음도 평온해지는 것일까? 우리의 삶이 음양의 조화 속에서 잘 이루어진 삶을 산다면 생명의 주의 마음이 평온함을 느낄까? 그렇다고 재판장은 말씀하셨다. 어느 이는 재판장의 말씀이 일상생활에서 속속들이 현실화하여 가는 과정에서 그를 더욱 사모하게 된다. 그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의미는 영적 재판의 존재를 더욱 신뢰한다는 뜻도 되었다. 어느 이는 어느 날 그 아저씨와 마주쳤다. 그의 팔뚝은 울퉁불퉁 튀어나왔다. 그의 얼굴은 비록 가무잡잡하게 햇볕에 그을려 있었으나 항시 웃는 얼굴에 하얀 치아가 인상적이었다. 어느 이는 그를 볼 때마다 그런 기대를 하였고 그는 언제나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느 이는 그를 마주칠 때마다 좋은 감정이 있으므로 그를 만나는 것도 즐거운 일상이 되었다. 어느 이의 삶은 행복 그 자체였다. 만나는 사람, 만나는 동물, 심지어 사물들까지도 만남이 좋았다. 어느 이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후문을 지나고 있었고 그 아저씨는 나무찜을 쥐고 후문을 들어서려 하고 있었다. 그 후문은 어느 이가 조심하지 않으면 팔이나 혹은 옷이 상하기에 십상인 넓지 않은 공간이었다. 그것으로 아저씨는 나무찜을 한 짐을 지고도 내용물들이 하나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잘도 들어가신다. 그뿐 아니라 부엌문은 턱도 있고 양쪽 문을 열어도 그 나무찜이 들어갈 것 같지 않다. 턱과 높이 좌우가 그 큰 나무찜이 어떻게 부엌의 나무간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가 아무래도 의아스럽다. 아저씨가 한두 번 한솜씨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사람이 내추럴하지만 숙련되면 슈퍼내추럴한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을 그를 통하여도 깨닫게 되는 대목이다. 숙련이야. 아저씨가 좁은 후문에 거대한 나무찜을 쥐고 들어오는 것도 부엌문에 들어가는 것도 나뭇간에 청결하게 쌓아놓는 것도 다 숙련이야. 어느 이는 중얼거렸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있지만 숙련하면 그렇게 멋진 일도 해낼 수 있어. 아저씨는 세 곳의 부엌을 돌아보며 땔감이 절반 이하인 곳을 채워나갔다. 음식을 하는 부엌은 하나이지만 여물을 끓여 방을 덮여야 하는 온돌 구조이므로 아궁이가 달린 부엌이 두 개가 더 있기 때문이다. 어느 일요일 자고 일어나 창문을 여니 간밤에 눈이 많이 내렸다. 사방에 눈이 수북하다. 아, 하얀 눈이 온 천지에 가득하네. 어느 이는 자기 마음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방문을 밀치고 대청마루로 나갔다. 앞마당에 눈이 가득히 쌓였다.
그 눈은 마치 하늘의 큰 구름덩이가 그대로 내려앉은 것 같은 엄청난 부피였다. 그것은 서당의 지붕에도 앞산에도 마당에도 길에도 시내에도 어느의 시야에 있는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그 하얀 구름덩이가 쌓인 곳마다 그 속을 덮어버려 분간할 수가 없었다. 청기와 집인지 앞산인지 길인지 시냇가인지 들인지 전답인지 구분이 서질 않았는다. 그것들의 소유도 구분할 수 없다. 그런데 어느의 마음은 평온하다. 누구 것인지 소유권도 구분할 수 없고 어떤 사물들인지 구분할 수 없이 하얀 눈에 덮여있는 것에 평온함은 웬일일까? 이 삶이 생명의 주의 근본이라고 하신 재판장의 말씀이 생각난다. 이와 달리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푸른 하늘만 행하다. 까치가 미루나무 꼭대기에서 애처롭게 지저귀고 있다. 어느 이는 일찍부터 까치와 새와 소와 대화하였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어느 이가 까치와 소와 새들까지 친하게 되고 소통하게 된 것은 그의 마음이었다. 재판장이 심판하는 대상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소통이 된다는 방정이기도 하다. 사람의 마음은 세상 만물과 소통할 수 있다. 어린이는 중얼거렸다. 깍깍깍 배가 고파서 지저귀는 거야. 까치야 너 배고프구나. 어린이가 이 말을 하자 깍깍 하며 머리를 끄덕끄덕한다. 그리고 이리저리 두려움거린 후에 깍깍 빈손이잖아. 까치가 말하는 것 같았다. 새들이 산 밑에서 울고 있다. 짹짹짹짹. 새야 배고프지? 어느가 새들을 향해 묻는다. 새들이 고개를 갸웃갸웃하며 두리번거리고는 예의 빈손이잖아 하는 것 같다. 어느는 엄마와 할머니가 일하고 계시는 안방에 들어가 이 사정을 얘기하였다. 할머니, 까치가 배가 고프다고 미루나무 꼭대기에서 애처롭게 울고 있어요. 어느가 말했다. 그래서 엄마가 말했다. 사방에 눈이 가득하니 까치와 새들이 어디에서 먹이를 구하겠어요. 어느가 말했다. 네 마음은 알겠다마는 온 세상의 까치와 새들을 네가 어떻게 구제할 수 있겠느냐. 할머니가 말했다. 그럼 하고 엄마가 맞장구를 쳤다. 어머니, 할머니, 온 세상의 까치와 새들을 제가 어찌 구제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당면한 까치와 새들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될까요? 어느가 말했다. 할머니와 엄마는 어느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을 한다. 그것은 너도살의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렇단다. 구제의 당면성은 우리 집 가언이기도 하지. 할머니가 말했다. 사실 할머니와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이를 실천하고 있었고 이는 가언이며 촌장회에서도 거론되어 동네도 다 알고 있고 실천한 사항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정립하여 그렇게 똑부러지게 말을 하는 것에 감동한 것이다. 온 세상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앓는 자들을 이 집에서 다 구원할 수는 없다. 할머니가 말했다. 어린이는 잠자고 있었다. 온 세상의 까치와 새들을 제가 구제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탕면한 까치와 새들에게 먹이를 주겠다. 할머니와 엄마는 그 말을 되새기며 연실 감탄하였다. 어느야, 할머니가 말했다. 예, 할머니. 어느가 말했다. 언저리 할머니의 손에 곶간 10시가 들려져 있었다. 어느 혼자서도 곶간을 열 수 있지. 그리고 쌀과 보리쌀과 조가 있는 단지를 알 수 있지. 예, 할머니. 가을에 동네 아저씨들이 곡식을 쌓는 것을 보았고요. 곶간의 구조도 다 알아요. 어느가 말했다. 할머니는 어느의 손에 곶간 10시를 들려주었다. 어느이는 웅장하게 버티고 있는 곶간 앞에 당당히 섰다. 어느는 자물통에 10시를 정확히 끼우고 돌렸다. 자물통은 찰칵하고 소리를 내며 풀어줬다. 어느는 두 손으로 곶간문을 열어 젖혔다. 곶간이 환하게 펼쳐졌다. 광은 방 한 칸이 넓이었다. 가로 5m, 세로 6m, 높이는 3m였다. 벽은 흙벽에 하얀 석기로 발라져 있는 다른 벽과는 달리 그 위엔 두꺼운 나무 판자와 안에는 니스칠이 칠하여졌고 나무 판자 뒤에는 오칠로 되어 있었다. 할머니, 왜 나무 판자 안에는 니스칠을 하고 밖에는 오칠을 하였어요? 창수가 물었다. 그것이 선조들의 노하우이지. 그렇게 하고 곡식을 넣어두면 1년이 가도 곡식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단다. 할머니가 말했다. 그럼 쥐들도 뚫지 못하고 벌레도 곡식을 파먹지 못해요? 창수가 말했다.
판자 겉에 오칠하면 쥐도 갉아먹지 못하고 벌레도 침범하지 못하고 나무가 상하지도 않는단다. 그리고 판자 안에 리스칠을 하면 국간의 온도가 적정 기온으로 유지되고 세균이 훼손하지 못한단다. 할머니가 말했다. 그 큰 광에는 쌀가마가 차곡차곡 쌓여 있고 벽가마가 차곡차곡 쌓여 있고 콩이며 조가마니가 차곡차곡 쌓였다. 그리고 당장 먹는 것은 각각 단지에 넣어 있었다. 어느 이는 할머니 곁에서 다 보았다. 할머니 식구들은 곡식가마를 누가 쌓아요? 그리고 누가 농사를 지어요? 창수가 말했다. 참으로 창수는 착실하구나. 할머니는 말하고 손뼉을 쳤다. 그러자 옆에서 바느질하는 엄마도 우윗방에서 새끼를 꾸는 아빠도 옆에서 꾸벅꾸벅 졸던 수기도 명수도 모두 손뼉을 치자 창수도 손뼉을 쳤다. 6 식구 모두 손뼉을 치니 온 집안이 환희의 분위기가 돋아났다. 전에 언급했듯이 원인의 논과 밭과 사는 동네의 촌장들이 주관하여 5 동네에서 노는 손을 쓰고 촌장이 계산서를 제출하면 아버지가 지불한다. 남자가 할 일은 동네의 남자들이 한단다. 그래서 별도로 가사 도우미나 머슴이 따로 없지. 봄, 여름, 가을 때에 따라 거두는 곡식이 광에 들인다. 일꾼들은 저마다 축적된 방식으로 곡식을 차곡차곡 잘도 쌓는다. 수고들 했네.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할아버지가 그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드렸다. 어느 이는 농부들이 노구에 감사하며 곡식을 한 그릇 가득 담아 후문을 통하여 남새밭에 이르렀다. 깍깍 어느가 까치를 불렀다. 어느의 이 소리에 까치들은 단번에 알아차렸다. 어느의 손에 들려진 먹이는 눈밭의 홍일점이었다. 까치가 푸득푸득 모여들었다. 어느이는 신발 바닥으로 눈을 싹싹 문지르고는 그릇을 살포시 들고 반쯤 부었다. 까치들은 먹으면서 어느를 연실 바라보았다. 배고프지? 많이 먹어? 어느이가 말했다. 깍깍깍깍 까치가 탐내를 한다. 어느이는 마저 눈 위에 부어주었다. 어느이는 지쳐놓은 광으로 가서 한 그릇을 덮어서 남새밭으로 가서 새들을 불렀다. 짹짹짹 어느이가 산 쪽을 바라보고 말하자 그들이 어느이가 있는 쪽으로 몰려왔다. 그는 또 눈을 발로 쓱쓱 문질러 치우고 그 위에다가 곡식을 부어주었다. 많이 먹어? 어느이가 이렇게 말하자 짹짹짹짹 사들이 답례한다. 어느이는 콧가문을 잠그고 열쇠를 할머니에게 반납하고는 예안간으로 가서 먹이를 한 움큼 움켜쥐고 소에게 먹였다. 소는 익숙하게 어느의 손을 핥으며 받아먹는다. 이튿날도 눈은 녹지 않고 있었다. 이번에 내린 눈은 쉽게 녹지 않았다. 다음날 어느는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엔 땅에 글씨를 쓸 수 없게 되자 텃밭으로 나갔다. 눈 위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쓰고 있는데 새들이 모여든다. 까치가 기웃댄다. 어느는 어제와 같이 할머니에게 열쇠를 쥐어들고 동일한 방법으로 까치와 새들에게 먹이를 주었다. 어느는 먹이를 주면서 대화를 한다. 새들도 연실 먹으면서 어느를 바라보았다. 그 까치와 새는 이상하리만큼 어느와 친숙해졌다. 심지어 어느가 만져도 피하지 않았고 어떤 것은 어느의 손등에 앉는 것도 있었고 어깨 위에 앉는 것도 있었다. 그리고 어느가 뭐라고 하면 꼭 대답하였다. 어느는 식사하면서 까치와 산새에게서 일어난 일을 다 말했다. 어느가 착하니까 까치와 새들이 그 마음을 알아보는 것이겠지. 착한 우리 어느 참 잘했어요. 할머니는 어느를 칭찬했다. 흥. 어느가 반응을 보였다. 한깟 미물에게 한 것도 부처님께서 보상을 내리신단다. 할머니가 말했다. 눈이 와서 먹이를 구할 수 없을 때만이다. 엄마가 말했다. 평상시에는 자기가 스스로 구하여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순리지. 할머니가 거들었다. 어느는 겨우 내내 눈이 쌓이기만을 기다렸고 눈은 심심찮게 내렸다. 그러기를 반복하니 이제는 까치와도 새들과도 소와도 웬만한 대화로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어느 땐 그 하얀 눈은 하염없이 내렸고 언제 녹을지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남새밭을 둘러보러 나간다. 남새밭은 그가 참으로 좋아하는 것 중의 한 곳이다. 겨울에는 아침 햇살이 좋고 산새 소리가 좋았고 푸른 소리의 향이 좋았다. 그 가장자리를 따라 늘씬하게 뻗은 신장로가 좋았고 그 곁에 미루나무가 나란히 서 있는 게 좋았다. 겨울물 흐르는 소리가 좋았고 겨울 너머 논밭이 하염없이 펼쳐져 있는 것이 좋았다. 그 너머엔 옷박골이 동네가 옹기종기 바가지 엎어놓은 것 같이 청감이 펼쳐져 있다. S자형의 안에는 대방소 동네가 아름답다.
멀리 새턴말과 시나리펄 동네가 아득하게 보인다. 그 너머의 지평선이 먼 산의 하늘과 맞닿은 능선이 좋았다. 고개를 번쩍 들면 하얀 하늘이 좋았고 맑은 공기가 좋았다. 서당에서 들려오는 학동들이 글 읽는 소리가 예상위로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글 읽는 소리마다 의미가 전해지니 좋다. 할머니 까치는 매번 똑같이 깍깍하는데 그 발음을 분별하여 어떤 것이 배꼽보다는 말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까? 명수가 말했다. 까치나 새의 지저귀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악센트, 감정, 음정의 고조 속도가 그 의미에 따라서 다 다르단다. 할머니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창수가 말했다. 그것을 어떻게 단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난해한 것은 재판장의 말씀을 알아들을 때처럼 그냥 새들과 까치와 소와 정감이 통하면 그냥 알게 되는 것이라고나 할까? 할머니가 말했다. 일동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우선은 교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문제겠지. 할머니가 말했다. 소통하려면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겠군요. 명수가 말했다. 옳다구나. 재판장과 한 공간에서 까치와 새와 한 공간에서 공감대를 이루는 것 말이야. 그러면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된단다. 할머니가 말했다. 까까까까까 까치가 2번은 길게 3번은 짧게 지저긴다. 오늘은 서당에 손님이 많이 오겠군. 어머니가 말했다. 그의 말대로 어머니가 서당 문 뒤에서 오전 공부가 끝날 쯤에서 선비들이 4분이 한꺼번에 모여들었다. 서당 안이 시끌벅적하다. 정기적으로 학술 토론이 있는 날이란다. 2분은 향교를 운영하는 향교장이었고 한 분은 중국통이었고 한 분은 서양통이었다. 지금은 함께 서양을 다니나 한 번 붙여진 이름은 그가 서양을 다니나 중국을 다니나 그 별명은 그대로 이었다. 중국통은 전번처럼 머리카락이 상투를 틀 만큼 길지 않았고 갓을 쓰지도 않았다. 그저 일반인들이 입는 전에 입었던 바지 저고리와 두루마기를 입었다. 서양통도 전에처럼 상구머리에 집업 신사복 차림이다. 이 사람들이 뭐이라도 했나? 동시에 오시나? 할아버지가 말했다. 아닐세. 저기 산모퉁이를 돌아서니 2 나그네가 가는 것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아. 자세히 보니 향계장 둘이서 무슨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걷고 있었네. 그래서 소리를 질렀지. 그들은 발걸음을 늦추고 우리는 재촉해서 이렇게 함께 당도하였다네. 중국통이 일행을 대변하듯 말했다. 중국통의 예사롭지 않은 콧날이 햇볕에 반사되어 빛났다. 그것은 콧등에 엷은 땀이 서당을 비추고 있는 햇볕 때문이었다. 할아버지는 말 그대로 버선 발로 뜰팡을 지나 섬들에 있었고 그들은 추녀 밖에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수염은 가지런하며 부드럽게 턱을 타고 흘렀다. 그러나 그들은 차림새와는 달리 매우 위풍당당한 모습이다. 옷은 특별한 게 없는데 그런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어느이는 의아해하였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리를 곧게 뻗어내리는 모습이란 축구선수가 드리블을 하다가 마지막 찬스를 맞아 슈팅이라도 하듯 내리뻗는다. 그것이 소위 선비의 절도와 절개라는 것인가? 어린이는 생각했다. 그들은 많은 걸음에서 그것을 보인 것이 아니었다. 마당에서 섬들을 이루는 공간이다. 어른 걸음으로 서너 발짝이다. 어린이는 그런 곳에서 선비의 걸음걸이를 엿보았던 것이었다. 그들은 곧이어 식사를 하고 한자리에 모였다. 오늘은 각종 성인 군자 성현의 인물과 저서에 대하여 각자가 연구한 것을 발표하여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늘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정해진 날짜이니 진지하게 자기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봅시다. 할아버지는 동물을 일일이 둘러보며 말했다. 어린이는 그 사람들을 헤아려 본다. 훈장님을 포함하여 5명이었다. 그들은 훈도들을 교시해주는 장소의 칸에 널찍하게 둘러앉았다. 칸마다 가로 5m, 세로 6m의 30평방미터 넓이는 5명이 둘러앉고도 여유롭다. 서당의 나머지 3칸에서는 하급반, 중급반, 상급반이 각각 자기 반의 위치에서 글을 읽고 있다. 하급반은 훈시하는 곳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첫째 칸에서 각자 벽을 바라보고 글을 읽었고 어떤 학동들은 천자문을, 어떤 학동은 계몽편을, 어떤 학동은 통문선습을 읽는다. 하급반의 5명의 학동이 동시에 같은 문장의 글을 읽는 것도 아닌데 질서가 청연하다. 중급반의 학동들이 2번째 칸에서 역시 명심보감을 읽는다.
두 번째 칸 중급반에서는 자의선자는 천부지북하고 의부선자는 천부지유한이라. 공자 가라사대 착한 일을 하는 자는 하늘에서 복으로써 갚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하늘에서 화로써 갚느니라. 화전에 불남이하고 이하에 불정관이라.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말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만지지 말아라. 5명은 저마다 벽을 향하여 자기의 풍어를 읊조린다. 세 번째 칸에서 그러니까 훈시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상급반 학동들이 어떤 학도는 소학을, 어떤 학도는 대학을, 어떤 학도는 통감을 읽는다. 그들은 각각 책을 중얼거리듯 읽는다. 큰 소리를 지르지는 않지만 음은 꽤 업되어 있다. 학동들이 중얼거리듯 글을 읊는 것은 유생들의 오랜 전통인 학습관이었다. 그 중얼거림이 채택된 사항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째는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음을 배제하는 데 특이한 효과가 있어서다. 둘째는 자신의 잡생각을 떨쳐버리는 데 효과가 있어서다. 셋째는 집중되는 효과가 있어서다. 언어인은 그들이 중얼거리듯 읽는 소리도 알아듣는다. 물론 모든 중얼거림을 통째로 듣고 알아듣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한 사람을 지북하여 집중하면 그 의미를 따라갈 수 있다. 그들은 보통 들려오는 소리를 배척하는 능력이 학습관을 통하여 매우 발달하여 있어서 웬만한 소음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그들이 전체적으로 읊는 것을 들으면 태풍이 가로수 전체를 휩쓸 때처럼 소란스럽다. 산자락에 있는 나무 전체를 휩쓸 때처럼 소란스럽다. 까치가 미르나무 꼭대기에서 깍깍하는 소리를 전체적으로 들으면 소란스럽다. 산속에 들어서면 새들이 저마다 소리를 내는 것을 한 번에 들으면 소란스럽다. 벌나비가 꿀을 딸 때 저마다의 왱왱 소리도 통째로 들으면 소란스럽다. 바다에는 수많은 바람이 다양하게 불지만 어느 하나를 지목하여 집중하면 순풍의 돛담배처럼 순조롭고 그 길에는 의미가 있다. 언어는 자기가 체험한 것을 빗대어 생각했다. 오늘 학술 토론도 그들이 서로 말해도 소란스럽거나 그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들은 조용하지도 않으면서 은밀하지도 않으면서 조용하고 은밀하다. 오히려 언어이기에는 구수하기까지 하다. 옛날에 할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처럼 구수하다. 냄새와 이야기가 하나의 구수한 옛 추억을 더듬게 하는 것이다. 방은 4칸이지만 통틀어 한 교실인데 학술 토론을 어떻게 할까? 언어이도 처음엔 그런 궁금증이 유발하여 중얼거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운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오히려 질서정연하다. 중얼거림, 소리를 극복하면 공부에 더욱 정진할 수 있다. 중얼거림으로 다른 소리를 배제하면 자기의 학문을 성취해 나갈 수 있다. 언어인은 처음부터 이를 터득하고 그들의 학습관을 선택하였다. 학문하는 사람들은 이신전심인 것 같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장작불이 잘 타오르는 것은 장작이 모여서 타기 때문이다. 잘 타고 있는 장작도 각각 띄워놓으면 꺼져버린다. 소멸한다. 식어버린다. 반대로 소멸하였던 불꽃도 물 위에 넣으면 활활 타오른다. 그 불길이 아궁이에 솥을 데우고 구두를 덮여 장작으로서 소임을 당한다. 그런데 이 의미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정신이 산만하다. 집중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 소음을 배척할 수 있도록 집중하면 공부의 성과는 배가 된다. 학별이 불타오른다. 토론이 더 잘 된다. 이는 수험생이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는 것은 이 원리에 적용됐듯이 있다. 다른 세상의 소란함을 음악으로 통일시키므로 소란함을 물리치는 원리이다. 자기 일을 스스로 찾아 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에 의하여 그 힘이 소진된다. 허영세월을 보낸다는 말이다. 자기가 읽는 책에 힘껏 집중하여 그런 소란을 극복하고 정진하면 하고자 하는 일에 일치월장할 수 있다. 언어인은 서덕문 뒤에서 그렇게 중얼거렸다. 언어인은 저렇게 중얼하는 소리를 온종일 듣고 있어도 머리도 안 아프니 어느 날 엄마가 그의 등 뒤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며 한 소리이다. 엄마, 한 사람이 글 읽는 것을 집중하여 의미를 따라가 보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요. 언니가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실 중얼중얼하는 소리를 전체적으로 들으면 얼마 안 가서 정신이 산만해지고 얼마 안 가서 질리게 된다. 그렇지만 한 소리를 집중하면 모든 중얼거리는 소리는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달아나 버린다. 그리고 물리친 만큼 학업은 더욱 그만큼 향상된다는 의미는 또한 그 글이 의미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치매를 받을 때
그 침해를 받으면 받은 만큼 고통이 따르지만 그 침해를 물리치면 그 성취감은 다른 고통까지도 물리치게 마련이다. 문 뒤에서 공부하는 어느 열악한 환경을 학문으로 극복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극복한 만큼 학업으로 이루어야 할 소교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거다. 언어가 이루어야 할 소교의 목적이 뭘까? 학동들은 과거를 봐서 등용하여 입신양명을 이룬다고 하지만 언어는 여자인이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조차 없는데 무엇을 이룰까? 언어는 그런 생각이 불시에 든 적이 있었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그것을 다 감내하며 학문을 일치월장을 이루어 내어 어디에 쓸고, 나같이 학문하게 좋은 조건이 조선 팔도에 얼마나 될고, 할아버지가 훈장이요 향계장이요 참판이요 하나밖에 없는 손녀요. 사람은 타고난 것이야 어쩔 수 없다. 그것은 내추로가 아니라 슈퍼내추로의 영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먹는 바에 따라서 영적 심판을 하여 선한 영이 그 영을 리더하면 그것은 세상을 초월하는 영이므로 그에게 순종하면 감히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는 사람은 복합적인 존재이니라. 어느 이는 재판장의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것 같다. 어느 이는 이를 생각하고 학문을 마음을 다하여서 하기로 한다. 그리고 어떻게 선한 영이 내 영을 인도하는지도 내심 은근히 기대도 된다. 어느 이는 문 뒤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자기의 사명에 몰입하여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목적은 일취월장이 된다. 내추럴한 사람의 영을 슈퍼내추럴한 이치의 영, 생명의 주의 영이 이끈다. 문 뒤에서 학문한 언어와 학업생들이 각자 글을 읽고, 중국생들이 각자 글을 읽고, 상급생들이 각자 글을 읽고, 선배들이 학술 토론을 한 공간에서 할 때 그 몰입으로 이겨나간다면 그 성과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것이라고 언어인은 생각했다. 그럼 진지함으로 언어는 이 상황에 몰두하고 있었다. 맹자, 공자, 노자, 성인, 현인, 성각자, 현자 이를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초월하는 책이 주역책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영원할 수 없고 이를 누릴 수 없다고 공자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주역책에서 이 학설을 초월하는 문장을 발견했다네. 중국에 왕래하며 전문을 넓히는 소위 중국통이라는 선비가 주역을 앞에 놓고 말했다. 공자님은 주역을 두고 요사서 없고 사사로운 책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나. 지방에서 향계를 운영하는 A 선비가 말했다. 공자님은 사람이 영혼 따위를 연구하는 것은 이단 사설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나. 국내의 향계를 운영하는 B도 동조 발언을 하였다. 공자님은 이 생에서도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서 영혼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그랬지. 할아버지가 말했다. 주역책에도 영혼을 논하는 구절이 있구나. 문 뒤에 있는 언의는 주역책에 솔깃하다. 물론 언의가 선비들이 주역에 대하여 논하는 것을 듣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언의는 서당에서 학동들에게 주역을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가 읽는 것을 들었다. 중국에 왕래하는 선비는 과거에 급제하여 등용하고 벼슬을 하다가 중도에 하차한 연유가 주역에 심취되어 그렇다는 것도 들었다. 그래서 그는 중국을 왕래하며 중국 유명한 학자들과 교류한다는 소문도 이미 들었다. 그러나 학문이란 한 번 들었다고 즉시 완성이 되는 부류는 아니었다. 읽을 때마다 의미의 심도는 다른 것이었으므로 언의가 주역에 대하여 솔깃한 것은 뭔가 마음에 동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주역에서 오묘함을 발견한 것이 틀림없어 언의가 중얼거렸다. 조선에는 주역에서 과거 시험에 출제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러므로 정식으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던데 동문들 그게 사실인가? 영미 구라파는 물론 일본까지 들어 다니며 생활하는 소위 서양통이 말했다. 이 사람은 서양에서 생활하더니만 과거 시험 출제 상황을 잊어버렸나 보구려. 향대장 A가 말했다. 그렇다네. 서양통이 말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의 자리가 아니지 않은가. 주역에 보면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본성이 내재하였는데 선비로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발견하고 터득해서 백성들에게 알리면 그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가. 학문은 학문하는 사람의 것이고 학문으로 출세하는 길로만 끝난다면 학문하는 사람을 아전 인수 잘하느니 곡하가세 하는 자란 소리를 듣지 않겠나.
처음 지옥을 발언한 중국 등이 말했다. 아무렴 그래서 종교가 독세를 하는 세상, 사이비가 만연하고 샤머니즘이 팽배하고 혹수에 무민한 부류들이 요즘 들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네. 우리 학문하는 사람들이 정통으로 영혼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지옥과 천국, 극락에 대하여 체계 있게 제시를 한다면 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할아버지가 말했다. 짝짝짝짝 할아버지가 주에게서 영혼을 발견한 중국을 왕래하는 선비에게 동조하자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이 애상 밖의 소리에 학동들은 일제히 돌아보았으나 그것으로 동요는 끝이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